강의를 시작을 해볼까요? 자, 카메라는 다 켜고 얼굴 보고 하도록 합시다. 다 들어봤겠죠? 제가 일단 화면 캡처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D 구조에서 스트럭처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 이어서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 팩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일렉트론 빔이죠. 일렉트론 빔이 소스에서 나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웨이브라고 했습니다. 그죠? 일렉트론 웨이브가 피어리딕한 어떤 패턴이랑 만나서 이제 새로운 피어리딕한 어떤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실격자에서 생기는 피어리딕한 패턴이 일렉트론 빔 또는 엑스레이 같은 웨이브를 가지고 있는 파워와 만나서 이제 역격자 공간에 새로운 피어리딕한 패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들을 세워서 쭉 풀어다 보니 이제 결론은 이제 요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실격자에서의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역격자 공간에서의 어떤 피어리딕한 패턴을 이제 인포메이션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게 이제 스트럭처 팩터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역격자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어리딕한 패턴이 나오는 어떤 역격자 공간을 우리가 알아내는 겁니다. 이게 보면 뭐 엑스레이든 일렉트론 빔이든 디프랙션 그리고 프레 트랜스폼을 얻을 수 있는 요 공간에서는 잠깐만요. 제가 이거 녹화를 해야 되는데 녹화를 또 안 했네요. 잠깐만요. Recording in progress. 지금 지난 시간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역격자 공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어내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학적으로는 이제 프레 트랜스폼이 하는 역할이고 프레 트랜스폼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은 이제 역격자 공간에서의 어떤 피어리딕한 패턴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피어리딕한 어떤 웨이브를 가지고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고 그 매개체가 피어리딕한 어떤 격자 구조 실격자에서의 어떤 격자 구조랑 만나면은 새로운 또 다른 이제 피어리딕한 패턴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역격자 공간에서의 어떤 패턴은 그게 엑스레이든 일렉트론 빔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컨셉입니다. 이 역격자 공간을 공부하고 그리고 디프랙션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간을 역격자 공간을 통해서 알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엑스레이에서 맨 첫 번째 렌트겐 박사님이 역격자 공간에서 이게 분석을 한 건 아닙니다, 그죠? 엑스레이라는 걸 이제 처음에 발견을 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투과성, 그 투시성이 굉장히 좋은 어떤 미지의 빔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그죠? 엑스레이. 그리고 이 엑스레이는 일단 파입니다, 그죠? 파고
이 팔을 이용하면은 이제 결정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에 대해서 이제 원자 구조를, 그전에는 사실 원자 구조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이 없죠. 그 원자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엑스레이라는 소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피어리딕한 어떤 정보가 만나서 생기는 어떤 새로운 피어리딕한 패턴을 만들죠. 그 역학적 공간.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어떤 픽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픽을 통해서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간의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원자 구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실제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이 프라이 트랜스폼 그리고 디프렉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 트랜스폼의 식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죠? 심플하고 하나의 이그젬플을 하나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슬릿입니다. 이거는 3개의 슬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이렇게 3개를 뚫었습니다. 이 구멍의 간격은 이제 A가 되고, 이 슬릿과 슬릿 사이의 간격은 이제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슬릿을 이렇게 3개를 만들었습니다. 3개를 만들어서 프라이 트랜스폼을 이게 풀게 되면은 이게 요 앞에서 식에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죠? 쓰면 되고, 여기서 보면은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B-A가 되고, 요 좌표는 B 플러스 A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공간은 이제 마이너스 B가 되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가 되고, 2분의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공간에서는 마이너스 B에서 플러스 2분의 A가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A, 2분의 A.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다 하는 거죠. 센터에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2분의 A까지만 트랜스페어런트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objective 펑션이 여기서 objective 펑션을 이제 1로 가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공간은 이제 0이 나오다가 다시 이 공간에서는 다시 transfer 펑션, 그러니까 objective 펑션이 이제 1로 가정을 합니다. 또 여기서도 이제 1로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그냥 산수처럼 풀어나갑니다. 풀어나가면은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그 슬릿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슬릿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어떤 그러니까 이 구멍 사이즈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슬릿 사이즈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슬릿 사이의 간격이 사실 어느 정도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디프렉션 패턴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이 트랜스폼을 이용하면은 이게 산술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제가 한번 이게 지난 시간처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잠깐 이걸 한번 요거를 공유를 할게요. 그러면 요 화면이 이제 보이시죠? 요 화면이 보입니다. 요 식을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까 요 식에서 여기 A라는 슬릿의 크기에 따라서 나오는 인텐시티 정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슬릿과 슬릿 사이의 간격, B라는 간격이었죠. 이 B라는 간격으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인텐시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곱이죠. 곱을 구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인텐시티니까 우리가 3개의 슬릿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프레이 트랜스폼의 값은 이런 형태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슬릿 사이즈가 점점 이제 커집니다. 이제 커지면은 슬릿의 이게 구멍이죠. 구멍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구멍이 점점 커지면은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 다음에 요 간격, 슬릿과 슬릿 사이의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또는 좁아집니다.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디스컨티뉴티가 점점 강하게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점점 이렇게 너무 넓어지면은
continuous한 information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펑션이 있는데요. 하나는 슬릿 사이의 간격, 그리고 이제 피어리드한 패턴이죠. 실제로는 이런 피어리드한 패턴에 의한 인포메이션 때문에 나오는 어떤 패턴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이 펑션입니다. 이 펑션인데, 이 펑션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 펑션이 없다, 그러니까 피어리드한 패턴만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무한대의 공간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무한대의 공간으로 슬릿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피어리드한 슬릿의 인포메이션이 뻗어나갑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어떤 유한한 크기의 슬릿 사이즈가 존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는 여기 인텐시티 프로파일이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여기 두 개가 합쳐지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피어리드한 패턴, 이 패턴과 이 패턴 사이의 간격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결국은 그 슬릿 사이즈, 슬릿과 슬릿 사이의 간격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피어리딕한 어떤 어레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인포메이션에서 이게 익스팅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텐시티가 사라지는 영역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인벨롭 함수라고 하는데, 봉투 함수라고 하는데, 이 인벨롭 함수는 결국은 슬릿 사이즈가 유한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패턴이 이렇게 같이 오버랩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우리가 그 슬릿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앞에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게 이제 요겁니다, 그죠? 요 사이 간격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결국은 실격자에서 스페이싱이 얼만큼 피어리딕하게 간격을 가지고 어레이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보여주고, 여기서 요 인텐시티가 익스팅션이 사라지는, 피어리딕하게 사라지는 요 공간에 대한 정보는 요 슬릿 사이즈의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프레 트랜스폼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형태의 피어리딕한 패턴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슬릿을 만들어가지고 레이저를 조사합니다. 레이저를 조사해서, 레이저도 피어리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어떤 웨이브죠.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슬릿을 통과한 어떤 역격자 공간의 패턴은 지금 보이는 이런 이미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어떤 피어리딕한 모양이 나오죠. 요것은 바로 B, 슬릿과 슬릿 사이에 얼만큼의 스페이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보여주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익스팅션이 되는 어떤 영역들이 있죠. 그 함수가 이런 형태로 나오죠. 인벨롭 함수가 요 사이의 거리는 슬릿 사이즈가 얼마인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리얼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뭔가 피어리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레이저를 이용하게 되면, 웨이브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패턴을 얻을 수가 있죠. 이런 패턴을 얻어낼 수가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디프랙션에 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슬릿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관찰이 됩니다. 그는 이게 약간 사인 웨이브 또는 코사인 웨이브의 형태가 이제 보이죠. 그게 델타 펑션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톰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의 개수만큼의 피어리딕한 패턴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샤프한 형태의 피어리딕한 패턴으로 사실은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애톰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즈, 슬릿 사이즈도 굉장히 작죠. 작으니까 요 인벨로 함수도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됩니다. 이렇게 넓게 분포가 돼서 피어리딕한 패턴을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런 인포메이션을 뽑아내게 되면은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공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바로 TM입니다. TM. 엑스레이도 마찬가지고 TM에서의 디프랙션도 마찬가지입니다.
objective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공간에 원자들이 array가 돼 있죠. 원자가 이게 막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절대 안 보이죠. 이 공간이 뭐 수옹스트롱 레벨로 피어리틱하게 array가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광학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죠. 이걸 보고 싶어요. 이걸 보고 싶어서 사용한 게 일렉트론 빔입니다. 일렉트론 빔이라는 피어리틱한 웨이브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어떤 재료, 소재에서의 어떤 피어리틱한 원자의 배열이 만나서 우리가 역격자 공간에서 어떤 피어리틱한 새로운 패턴을 만듭니다. 이 새로운 패턴은 원자의 어레이랑 이제 코레스폰던트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서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역격자 공간을 얻어낸 다음에 한 번 더 프레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리얼 스페이스에 대한 공간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 트랜스폼을 해서 역격자 공간을 얻어내고 이 역격자 공간에 대한 피어리틱한 패턴이 나오면은 그것을 시격자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프레 트랜스폼을 한 번 더 해주면은 원자가 보입니다. 원자.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웨이브를 이용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가져오는 거죠. TM에서 중요한 거는 절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어떤 그 애톰 자체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인텐시티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인터피어런스 이펙트가 어떤 인포메이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TM을 연구하는 데 항상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TM에서는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이디얼하게 스트럭처 팩터, 원자가 구조가 이렇게 어레이가 쭉 돼 있으면은 이 원자 구조를 프로에 트랜스폼하게 되면은 이제 스트럭처 팩터라는 역격자 공간에서의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죠. 요거랑 또 모든 인스트루먼트가 다 그렇지만은 어떤 인스트루먼트에서 생기는 아티팩트가 같이 컨볼루션이 됩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스트루먼트라는 팩터가 또 같이 들어가서 이 두 개가 컴바인 된 게 우리가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시간에 할 이제 스트럭처 팩터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스트럭처 팩터를 오늘 이렇게 나중에 프레 트랜스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인스트루먼트라는 어떤 아티팩트라고 있죠. 그래서 인스트루먼트라는 아티팩트가 이제 요항입니다. 요항이 인스트루먼트라는 아티팩트가 결국은 스트럭처 팩터로 계산되는 어떤 그 실제 그 아이디얼하게 또는 시어리티컬하게 얻어낼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저해하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포커스나 또는 샘플의 두께에 따라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펑션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는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그죠? 동일한 포지티브한 값을 이렇게 쭉 가시다가 자 여기서 이제 K 스페이스죠. K 스페이스인데 2.4라는 이게 웨이브 값을 넘어가게 되면 이 값이 바뀝니다. 그죠? 값이 바뀌고 다시 이 값을 넘어가면 이제 포지티브한 값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위상이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밝게 나왔다. 브라이트한 점이 나왔으면은 여기서는 한번 페이지가 바뀌어서 어두운 점으로 바뀌는 거죠. 요 스페이스 공간에서. 이거를 잠깐만요. 얘기를 여기서는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포커스를 TM에서 포커스를 바꿉니다. 포커스를 바꾸면은 아까 이런 이게 CTF라는 인스트루먼트라는 팩터가 들어가는 펑션인데 이런 CTF 펑션이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바뀌죠.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동일한 어떤 스페이스에 대한 역격자 정보가 있다고 합시다. 그 정보가 있으면은 여기서는 동일한 인포메이션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뭐 A라고 합시다. 여기서도 A라는 공간에서의 어떤 포지티브한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A라는 공간에서 뭔가 인텐시티가 약간 줄게 되죠. 그래서 뭔가 약간의 인포메이션이 디스토션이 되는 경향이 나오다가 이제 여기서는 이 인포메이션이 이게 반대로 나오죠. 위상이 반대의 값을 가지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스트루먼트라는 팩터에 의해서 이게 왜곡되는 어떤 그 아티팩트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M에서 보면 포커스를 바꾸다 보면은 이게 어떤 그 원래는 브라이트한 컨트라스트가 보였던 데가 포커스를 바꾸면은 나중에는 까맣게도 보이고 하고 그러다가 다시 포커스를 바꾸면은 다시 브라이트하게 보이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바로 인스트루먼트란 어떤 그 아티팩트가 같이 컨볼루션이 돼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기 우리가 수식으로 계산하는 거를 그대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인스트루먼트란 팩터가 뭐 thickness도 마찬가지고요. 인스트루먼트란 팩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아티팩트가 생길 수 교수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혹시 여기서 지금 음, 가로축, 그 X축이 어떤 건가요? 요게 그래 이거를 아까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게 요 공간입니다. 요거 그죠? 요게 K 스페이스 공간. K 여기서 중심이 스페이스, 있으면은 네. 네, 요 공간 보이시죠? 네, 위에 센터가 있으면은 요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그래서 K 스페이스가 커지면은 그만큼 빛의 리플렉션이 많아지는 거죠. 잠깐만요. 네. 음, 그러면 방금 거기서 네.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됐다는 것은 이제 네. 마이너스가 다크해진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음, Y축의 마이너스에서 의미가. 네, 페이즈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페이즈가 화이트가 블랙이 되고 블랙이 화이트가 되고 원래는 원자의 점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여기서 자, 요 조건에서는 이제 원자 포지션에 이제 이렇게 파란색 점으로 요 포지션에 원자가 있습니다. 요 포지션에 원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요 동일한 조건에서 포커스를 바꾸게 되면은 조용력이 원자가 있는 영역이 이제 하얗게 보이는 거죠. 하얗게 보이고 다른 영역이 이제 까맣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위상이 이제 컨버전 인포메이션이 이제 바뀌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좀 틀려요 보면 이게 케이스페이스니까 어떤 특정한 그 디프랙션 패턴에서 보면은 이게 중심이 되는 어떤 역학적 공간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0, 0, 0이라고 합시다. 이건 이제 100이라는 면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고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쭉 공간이 뻗어나가겠죠. 그래서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K 벡터의 값이 커지는 겁니다. K 벡터의 값이 커진다는 것은 점점 이게 면으로 따지면은 델리케이트한 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슬릿 실험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슬릿 실험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는 있는데 이번 시간에 없네요. 그래서 여기 중심이 되는 어떤 빔이 있으면은 리플렉션이 되는 앵글이 더 커지는 거죠. K 스페이스가 이제 크다. K 스페이스에서 거리가 커진다는. 아직은 헷갈리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마땅한 그림이 없네요.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또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심플하게 피어리틱한 어떤 애톰의 어레이가 있습니다. 있으면은 심플하게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하면은 코레스폰던트한 역학자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얻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원자 구조가 어떻게 어레이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theoretical하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인스트루먼트라는 팩터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답은 여기서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HRTM 같은 경우 TM입니다. TM 원자를 이미징하는 HRTM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커스나 또는 샘플의 두께를 고려를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정확한 애토믹 스트럭처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이런 아티팩트 때문에 제대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어리딕한 패턴이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샘플에도 피어리딕한 어떤 애토믹 어레이가 있다라는 정도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원자를 보는 방법이 TM에서 원자를 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TM이 있고요. High Resolution TM이 있고 그 다음에 HRDF라는 어떤 디텍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스템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보통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제가 설명한 계속 이 디프렉션 그리고 뭐죠? 스트럭처 팩터에 대한 얘기, 프레 트랜스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TM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TM에 대한 얘기들이 해당이 되고 HRDF라는 Z 컨트라스트라는 이제 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프린시플이 좀 다릅니다. 프린시플이 TM이랑 스템이랑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해석할 때는 약간 다르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TM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인터피어런스의 효과를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위치 정보를 알아내기는 힘들다고 그죠. 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스템은 이제 프린시플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일렉트론 빔에 이게 코헤런트하게 뭔가 웨이브가 가죠. 물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가서 이렇게 피어리딕한 애톰들의 어레이랑 만나서 생기는 어떤 패턴들이 나오면 이제 각각 역격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역격자 공간을 이용한 분석 방법이 아까 TM이라고 했습니다. HRTM. 근데 스템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 쌤은 많이 아시니까 그죠? 마치 작동 원리가 쌤과 유사합니다. 굉장히 샤프하게 일렉트론 빔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일렉트론 빔을 만들어주고 이 일렉트론 빔이 아마 SPM, AFM 이런 거는 많이 아시죠, 그죠? 그래서 마치 AFM이랑 SPM과 마찬가지로 미케니컬한 프로브가 아니고 일렉트론 빔을 이용한 프로브가 샘플을 이렇게 스캔합니다. 샘플을 스캔하고 이게 일렉트론 빔이 빈 공간을 지날 때는 그냥 밑으로 다 트랜스미션 하겠죠. 통과를 쫙 해버립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있으면은 이 일렉트론 빔에서 어떠한 스캐터링이 없이 그냥 밑으로 쭉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스템에서는 이런 스캐터된 일렉트론을 얻어낸 그 시그널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디텍터가 이렇게 환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뉼러라는 말을 쓰거든요. 애뉼러라는 말을 쓰는 게 이렇게 환 모양의 도넛 모양의 디텍터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애뉼러라는 말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지날 때는 그냥 일렉트론이 밑으로 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낙하게 나옵니다. 빈 공간을 애톰과 애톰 사이의 빈 공간을 지날 때는 낙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일렉트론 빔이 애톰과 만납니다. 애톰 위를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스캐터링이 일어나겠죠. 메이저하게 일어나는 스캐터링은 러더퍼드 스캐터링입니다. 그래서 애톰이 핵력이 있으면은 이 핵에 의해서 일렉트론이 휘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생기는 어떤 스캐터링 이펙트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환 모양의 디텍터로 이렇게 휘면서 이거 바깥쪽으로 이렇게 디플렉션이 돼서 스캐터링이 되면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시그널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애톰이 있는 포지션에서는 하얀 보통 밝은 컨트라스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빈 공간을 갈 때는 이제 어두운 컨트라스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러더퍼드 스캐터링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은 이게 결국은 행력의 좌우가 되죠. 그래서 행력이 그러니까 Z 넘버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이 스캐터링 이펙트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스템 같은 경우에서 이제 Z 컨트라스트라고 많이 부르죠. Z 컨트라스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밝기가 결국은 Z 넘버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비례하기 때문에 Z 컨트라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템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일렉트론 빔이 쭉 스캔을 하죠. 스캔을 하면서 그 각각의 코디네이트 빔이 있는 위치에서 생기는 스캐터링이 되는 일렉트론의 숫자를 이 디텍터가 이게 그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원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정보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게 마치 스캔을 해서 이미지를 얻는 거는 쌤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죠? 쌤이랑 비슷하고 일렉트론 빔이 샘플리를 이렇게 쭉 스캔을 하면서 애톰과 또는 빈 공간에서 만나는 어떤 스캐터된 일렉트론의 카운트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TM이랑은 다르죠, 그래서 이게 그 Z 컨트라스트라고 불리는 요 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그널이 나오는 어떤 일렉트론 카운트가 나온 거죠. 시그널이 나오는 영역이 애톰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죠? 애톰이 있는 영역이 이게 밝게 보이는 겁니다. 스템 TM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밝게 보인다고 해서 이 포지션에 애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인터피어런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TM과 스템의 이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가 있고요. TM 같은 경우에는 그 일렉트론 빔이 이제 코어런시 한 일렉트론 빔을 이용하는 겁니다. 일렉트론 빔이 와서 피어리디컬 패턴이 만나서 그럼 새로운 어떤 패턴을 만드는 게 바로 TM입니다. 이게 스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아니죠. 일렉트론 빔이 프루브 형태가 되고 이제 애톰과 만났을 때 생기는 어떤 스캐터링 이런 스캐터링이 일어나는데 이 스캐터링을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템에서는 이제 인코런트하다. 그러니까 두 개의 피어리디컬 어떤 정보가 서로 관계없이 지금 이미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코런트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TM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피어리디컬 패턴이 이게 코어런트한 인터피어런스 이펙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코어런트한 일렉트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톰은 밝게 볼 수도 있고 어둡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 실험 조건 또는 샘플 두께나 또는 포커스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든지 시뮬레이션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TM과 스템은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팩터들이 스템 이미징에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도미넌트한 게 아까 말씀드린 일라스틱 스캐터링에 의한 러더퍼드 스캐터링 되겠습니다. 그래서 Z 넘버에 따라서 컨트라스트가 다르고 그래서 Z 컨트라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건 BATIO3입니다. 이건 제가 어디 논문에서 제 논문은 아니고 딴 데서 그냥 가져온 건데요. BATIO3라는 페rov스카이트 구조입니다. 이거 이제 그 여러분도 나중에 논문 쓰고 연구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이게 결정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자기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데이터를 디스크립션을 해야 됩니다. 110이 아니죠, 그죠? 이건 110이 아닙니다. 100 전입니다. 100. 110은 이런 형태의 결정 구조를 이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아까 노란색을 따라가면은 노란색이 하얀색으로 됐다가 여기를 볼까요? 파란색 라인을 봅시다. 파란색 라인을 보면은 결정 구조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한데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여기 영역부터 원래 시커먼 영역이 이제 밝게 보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밝게 보이고 또 여기서는 이게 노란 영역이 더 브라이트하게 보이다가 어느 영역에서는 이게 밝은 그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라인이 비슷하게 보이다가 또 이런 데 가면은 또 이제 강하게 보이기도 하고 컨트라스트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이제 인터피어런스 이펙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파티클이라고 하면은 샘플이 이쪽으로 갈수록 얇아지겠죠. 그죠? 샘플이 얇아지기 때문에 이 샘플 thickness에 따라서 점점 다른 형태의 인터페어런스 이펙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인터페어런스 이펙트가 이렇게 서피스나 또는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 또는 바운더리 두 개의 페이지가 만나고 있는 그런 바운더리 영역에서는 이 인터페어런스 이펙트가 더 복잡하게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연구하고 또는 서피스에 대한 그 연구를 애토믹 스트럭처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TM은 이게 좀 약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스템입니다. 스템은 이게 컨트라스트가 이게 되게 호모지니어스하게 쭉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브라이트한 컨트라스트가 같은 애토믹 어레이 그 라인 그 면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동일한 컨트라스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은 점이 여기 살짝 밝게 보이는 요 점이 이제 마름이 되고요. 그다음 그 옆에 요 점 있죠? 요 사각형 사이에 살짝 어둡게 보이는 요 점이 이제 타이타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름이 타이타늄보다 Z 넘버가 크죠. 그래서 밝게 보이고 타이타늄은 조금 어둡게 보이고 산소는 이제 너무 라이트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안 보입니다. 라이트한 엘리멘트는 이게 하디에프라는 Z 컨트라스트 스템에서는 이제 라이트한 엘리멘트는 안 보이거든요. 이걸 보려고 하면은 사실 다른 이제 브라이트필드 디텍터를 이용해서 얻어야지 라이트한 엘리멘트를 또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애토믹 어레이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은 TM이랑 스템이랑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메커니즘 자체가 틀리죠. 그래서 TM 같은 경우에는 인터피어런스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어리틱하다, 패턴이 나와 있다라는 현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샘플에서 이 그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없지만은 애톰들이 굉장히 피어리틱하게 어레이가 돼 있다 이런 형태로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게 피어리틱한 패턴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애톰이 어떻게 어레이가 돼 있는지가 알 수가 있지만 스템에서 보여주는 거는 좀 더 직관적인 거죠. 컨트롤스가 보이는 영역이 애톰이 있는 영역. 하지만 TM 같은 경우에는 컨트라스트가 보인다고 해서 애톰이 있는 영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 나중에 연구를 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TM이냐 스템이냐에 따라서. 스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프롭 사이즈가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스템에서의 어떤 분해능 그리고 퍼포먼스를 좌우하는 건 이 프롭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 프롭 사이즈가 얼만큼 샤프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건 뭐 AFM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프로브가 컨택 모드를 써가지고 앞에 이렇게 프로브가 두리뭉실해지면은 점점 레졸루션이 안 좋아지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브를 얼만큼 샤프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템 같은 요새 이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논문을 보고 하면은 어버레이션 커렉터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버레이션 커렉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오퍼레이션 커렉터가 뭐냐면은 이제 구면 수차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일렉트론 옵틱스에서는 이렇게 렌즈를 사실 이렇게 표현은 그냥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은 사실은 렌즈가 이렇게 안 생겼죠. 광학에서는 렌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항상 이제 광학 렌즈는 뭐 광학 그게 뭐 그 가시광선이든 아니면 일렉트론 빔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빔축, 이게 렌즈가 있으면은 렌즈 축이 있고 렌즈 축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축에서 중심 쪽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보통 이게 리플렉션 레이시 굴절률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중심을 통과할 때는 상이 여기서 맺히는데 이게 저 하이 앵글로 리플렉션이 되는 정보는 이게 리플렉션이 강해져서
상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앞쪽에서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러하게 보이는 거죠. 뚜렷하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거의 가우시안 라이크하게 이게 이렇게 사물이 생겼는데 실제로 이런 오퍼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잡아주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밖으로 뻗어나가도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 바깥쪽에 살짝 뭐 네거티브 필드를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빔이 안으로 들어올 거를 이제 바깥쪽으로 휘게 만들어서 상이 굉장히 샤프하게 맺힐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브 사이즈가 스템으로 보게 되면 프로브 사이즈가 이만할 겁니다. 그죠? 이만하게 되는데 숫자를 구매 숫자를 보정하게 되면은 이제 프롭 사이즈가 이만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프롭 사이즈가 이렇게 샤프한 경우 이건 이제 이만한 거죠. 두리뭉실하게 생긴 어떤 일렉트론 빔보다 샤프하게 생긴 일렉트론 빔이 좋은 레졸루션을 퍼포먼스를 더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리콘인데요. 실리콘 110 방향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를 하는 논문이나 결과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통 덤벨 구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덤벨을 보고 그 레졸루션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10 방향의 실리콘을 관찰하게 되면은 여기 애톰과 애톰 사이 거리가 한 136 피코미터 정도의 스페이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졸빙이 된다는 거는 136 피코미터의 레졸루션이 나오는 거죠. 이게 리졸빙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구매 숫자가 없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커렉션이 안 된다. 구매 숫자가 보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두 애톰이 이게 덤벨 구조가 이게 그냥 약간 타원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숫자가 보정이 되면은 두 애톰이 이게 세퍼레이션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졸루션을 결정하는 것은 스템에서 레졸루션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프루브 사이즈, 프루브가 얼만큼 샤프하게 만들어지느냐에 디펜던스가 있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될 그리고 사용하는 스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퍼레이션 커렉터가 되는 형태의 스템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TM과 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트럭처 팩터 얘기를 할 겁니다. 스트럭처 팩터. 그래서 실격자에 대한 어떤 피어리딕한 패턴이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팔을 이용해서 프레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역격자에 대한 공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게 TM에서의 어떤 그 페이즈 그리고 상해 그러니까 그 인포메이션을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런 프레 트랜스폼이 되겠습니다. TM은 다릅니다, 그죠? 스템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크리스탈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크리스탈 정보는 거의 굉장히 그 애톰 사이의 간격이 수 옹스트롱 사이로 이렇게 피어리딕하게 어레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재료를 보면은 거의 무한대 공간으로 뻗어나가 있죠. 애톰들이. 이 무한대의 공간으로 뻗어나가 있는 애톰을 우리가 좌표 역시 거의 무한대가 되겠죠. 이 무한대의 좌표를 가지고 그 프레 트랜스폼을 해서 뭔가 정보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유니팩터 모티프라고 하는 어떤 유니팩터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한대의 공간에서 뻗어나가는 어떤 정보도 결국은 어떤 유니팩터, 유닛 함수가 이렇게 피어리딕하게 어레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거를 디파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스탈 정보가 있으면은 이 크리스탈 정보는 레티스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베이시스에 대한 정보를 컨볼루션한 거랑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티스는 뭐 예를 들어서 큐빅이라고 합시다. 뭐 큐빅이든 뭐 테트라고널이든 뭐 오र्थ옴빅이든 뭐 모노클리닉이든 어떤 형태의
격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큐빅이라는 어떤 격자가 우리가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베이시스는 이 머티리얼을 디파인 하기 위해서 요 그 레티스 안에서 애톰이 어떻게 어레이가 되는지를 디파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이제 요거를 하나의 레티스라고 하면은 여기에 원자가 있다라고 하고 여기 센터에 원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베이시스에 대한 정보는 요 두 개에 대한 애톰의 좌표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무한대 공간으로 뻗어나가 있는 크리스탈을 디파인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티스에 이런 베이시스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가 시프트가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위로 시프트가 되면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X, Y 축으로 하나씩 시프트가 되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형태로 레티스 그리고 베이시스에 대한 정보로 우리가 무한대 공간인 크리스탈 정보를 디파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objective function이 되겠습니다. objective function이 되고 이 objective function은 레티스에 대한 정보 그리고 베이시스에 대한 정보에 대한 컨볼루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형상을 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크리스탈에 대한 정보는 무한대 공간으로 뻗어나가 있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레티스를 알고 베이시스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크리스탈이든 결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프레이 트랜스폼 합니다. 프레이 트랜스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어떤 파에 대한 역극자 공간에 대한 함수는 레티스를 프레이 트랜스폼 한 게 고려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베이시스에 대한 정보에 대한 프레이 트랜스폼 한 이 두 가지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합하면은 역격자 공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이브 펑션은 이제 두 개의 정보가 있죠. 베이시스와 레티스에 대한 정보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트럭처 팩터는 우리가 베이시스에 대한 정보, 어떤 유니셀, 그죠? 여기 셀이 정해져 있으면은 이 유니셀 안에 애톰이 어떻게 어레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스트럭처 팩터는 뭐든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제가 예를 든 게 BCC, Body Centered Cubic이면은 BCC 구조였는데 BCC 구조는 이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포지션과 000에 해당하는 요 포지션 000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요 두 개의 좌표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모든 영역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시스 정보를 우리가 이용해서 스트럭처 팩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것은 되게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팩터를 계산하는 게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파트입니다. 이 파트. 이 파트가 이제 흥미로운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레티스에 대한 정보인데요. 자, 레티스는 일단 그 좌표, 그러니까 큐빅이면은 사각형이다. 위에서 봤을 때 사각형이다. 라고 하면은 이 레티스 포인트에 대한 정보는 가우시안 펑션이죠. 리얼 스페이스에서. 그래서 이 가우시안 펑션에 대한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쭉 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로만 일단 산수니까는. 그래서 결국은 레티스에 대한 정보를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역시 어떤 K 스페이스에 대한 공간에 대한 가우시안 펑션으로 이게 픽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K가 이게 A분의 H일 때 어떤 시그널이 무한대의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요거 역시 B분의 K일 때 그리고 C분의 L일 때 가우시안 라이크하는 펑션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미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하면은
쭉 풀어나가겠습니다. 쭉 풀어나가면 델타 펑션이 어디서 나오냐? 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델타 K, K 스페이스의 공간이 이게 어떤 K 스페이스에서 어떤 그 면을 나타내고 있는 어떤 특정한 레티스 포인트가 있죠. 레티스 포인트가 이거는 다음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좀 더 이제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와닿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쭉 전개를 해봅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짧게 했지만 A, B, C라는 리얼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거기에 코레스폰던트하게 역학자 공간의 단위 벡터가 이렇게 정의가 되죠. 거기에 H, K, L이라는 정수대의 공간에서 어떤 델타 K의 조건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게 0이 될 때 만나게 되면은 가우시안 라이크한 어떤 점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걸 표현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두 개를 합쳐지면은 아까 프로이 트랜스폼을 통해서 얻어진 스트럭처 팩터 포션이 있습니다. 그죠? 스트럭처 팩터는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좀 있으면은. 유니 베이시스한 어떤 유니셀 안에서의 애톰이 어떻게 어레이가 되어 있는지를 알면은 역학자 공간에서 어떻게 공간이 나오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다 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나오는 모든 공간에 대한 정보를 다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공간만 볼 수 있나요? 여기 델타 K가 G스타가 되는 공간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라우의 컨디션입니다. 라우의 컨디션이고, 브레글로가 되겠습니다. 브레글로.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브레글로가 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에발스피어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 그래서 기준이 되는 축이 있고, 이 기준이 되는 축에서 어떤 면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여기 있겠죠? 요 역기적 공간이 어떤 조건에 맞냐고 하면은 우리가 K라는 어떤 파장에 대한 함수죠. 파장의 역수분의 1이니까 이 파장에 대한 함수로 에발스피어를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역기적 공간에서 그릴 수가 있고 이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에발스피어의 서피스에 이 두 역격자 점이 찍히게 되는 이 순간에서 우리는 이게 실제로 디텍터블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바로 이제 델타 K죠. 이게 뭐 입사파 들어가는 파라고 하고 이게 디플렉션이 되는 파라고 하면은 이제 델타 K. 요거의 차이 델타 K가 G 벡터가 되는 경우. 이게 만일 뭐 111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111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조건에 이런 지오메트리가 맞을 때 우리가 디텍션이 가능한 어떤 인포메이션이 역기적 공간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걸 이렇게 그냥 요 지오메트리에서 산수를 이용해서 쭉 풀어 나가면은 이거 바로 이제 브레글로가 되겠습니다. 브레글로가 이렇게 나오죠. 란다는 2D 사인 세타라는 브레글로가 나옵니다. 이거를 엑스레이로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조건이냐라고 하면은 샘플이 이런 결정 구조죠. 이런 결정 구조와 커레스폰던트한 역학자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게 어떤 샘플이 온라인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온라인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일렉트론 빔이 엑스레이라고 합시다. 엑스레이 빔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세타라는 앵글만큼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세타라는 각도만큼의 위치에서 디텍터를 놓습니다. 그죠? 엑스레이 디텍터를 놓게 되면은 이런 조건이 맞을 때 우리가 브래글로가 맞는 거죠. 브래글로가 맞고 엑스레이에서 이제 인텐시티가 나오는 겁니다.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세타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일단 투세타에서 브래글로 조건이 맞게 되면은 이게 시그널이 탁 나오는 거죠. 이 시그널이 나온다는 게 에발스피어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특정한 역학자 공간에 대한 점이 이런 지오메트리에 딱 맞게 됩니다. 에발스피어에 딱 서피스에 탁 올라가는 조건에 맞으면은 이렇게 픽이 탁 뜹니다.
그 다음에 또 픽이 안 뜨겠죠? 픽이 안 뜨면은 더 이상 이렇게 결국 이게 그 엑셀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죠? 세타, 브레그 브렌다노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 엑스레이 소스가 그냥 다음 그래서 보는 제 손은 잘 안 보죠, 그죠? 그래서 엑스레이 디텍터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같이 엑스레이 소스도 같이 이퀴블런트하게 각도가 이제 올라갑니다. 시메트릭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에발스피어 서피스에 이게 일단 특정한 역학적 공간이 만나는 조건들을 찾아 나갑니다. 찾아 나가면서 그 브레글로우가 딱 조건이 맞으면 이제 픽이 뜨는 겁니다. 요거는 에발스피어 서피스 위에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역학적 공간이 탁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탁 뜨고 요거를 그럼 이제 두 개죠. 두 개입니다. 레티스와 결정 정보는 그 크리스탈에 대한 정보는 그 레티스와 그다음에 요 베이시스에 대한 정보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베이시스 유닛셀 안에서 애톰이 어떻게 어레이가 돼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스트럭처 팩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럭처 팩터를 계산하면은 우리가 무한대 공간, 결정이 무한대 공간이니까 코레스폰던트하게 무한대 공간으로 역격자 점들이 어떻게 쭉 어레이가 돼 있는지 정보를 우리가 심플하게 계산할 수가 있죠. 이 계산하는 거는 아까 슬릿이 이렇게 A라는 슬릿 크기와 B라는 이렇게 스페이싱을 가지고 있을 때 계산할 수 있는 포레 트랜스폼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그 공간을 이제 모두 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볼 수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보는 거는 결국은 이게 라우어 컨디션이 어떻게 맞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디텍터블한 레인지는 역학적 공간에서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는 이런 라우의 컨디션이 맞는 그리고 에발스피어 서피스에 여기에 일단 레티스 역격자에서 어떤 레티스 점이 서피스에 올라가 있는 형태가 됐을 때 우리가 디텍션이 가능한 어떤 정보를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면은 이게 잘 와닿지 않아서 동영상을 한번 그때 찾아봤거든요. 잠깐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그죠? 크리스탈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에 대한 에발스피입니다. 이거 프랑스어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엑스레이에 대한 예입니다. 엑스레이의 건이 이 방향에서 이렇게 쭉 소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샘플을 여기에 뒀습니다. 샘플을 두고 이 샘플은 어떤 특정한 결정 방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결정 방위에 코레스폰던트하게 우리가 스트럭처 팩터를 계산하게 되면은 역학자 공간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정 구조가 정해지면은 그 결정 방향에 상응하도록 이게 역학적 공간이 정의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까 말한 이제 라우의 컨디션, 그리고 에발스피어에 대한 얘기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스트럭처 팩터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무한대 공간으로 뻗어나가 있는 역학적 공간이 어떻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사용합니다. 엑스레이를 사용한 상태에서 이 역학자 공간을 어떻게 디텍션을 하는지 봅시다. 엑스레이라는 빔이 정의가 되면은 일단 란다가 정해지는 거죠. 그럼 란다가 정해지면은 K 스페이스에서 어떤 스피어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란다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역격자 공간에서의 어떤 스피어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스피어를 다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크리스탈과 역격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약간 좀 이해하는 게 복잡해서 이렇게 벡터니까는 이제 쉬프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하나의 포지션을 역격자 공간을 여기에 뒀습니다. 둔 상태에서 이제 샘플을 돌립니다. 그죠? 라우의
디프렉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엑스레이 디프렉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샘플이 돌아가죠. 샘플이 돌아갑니다. 또는 샘플이 돌아가든지 아니면 엑스레이 소스가 이렇게 틸트가 세타의 각도만큼 이렇게 틸트가 되고 디텍터도 막 틸트가 되죠.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샘플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여기서 지금은 이제 라우의 디프렉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소스를 딱 쏘아주고 있는데 여기서 선이 났죠. 선이 났다는 거는 이쪽 포인트에서 이제 라우의 컨디션이 맞는 어떤 조건이 맞을 때, 그러니까 역격자 공간에서의 에발 스피어 위에 이 레티스 포인트가 서피스 위에 딱 올라가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어떤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라우의 디프렉션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소스를 쪼아주고 샘플을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3차원 공간에 대한 스테레오그래피, 그죠? 일렉트론 그 디프렉션에 대한 어떤 공간군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죠. 돌리는 이유는 그런 그 각각의 어떤 특정한 앵글에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스페이스, 역학자 공간의 어떤 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엑스레이에 맞게 좀 심플리파이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이제 이건 이제 엑스레이입니다. 네, 엑스레이가 빔이 이쪽으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샘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샘플이 이런 형태로 생겼죠. 이거 이제 애톰이 이렇게 어레이가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애톰이 이렇게 어레이가 돼 있으면은 여기에 코레스폰던트하게 역격자 점이 찍힙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수직인 방향이죠. 수직인 방향으로 이런 어떤 역격자 점이 찍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플레인의 수직인 방향으로, 여기 이제 기준이니까 수직인 방향으로 여기에 레티스 포인트가 역격자 공간에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리얼 스페이스의 어떤 결정 구조와 코레스폰던트하게 지금 역격자 공간에서의 어떤 레티스 포인트들이 찍혀 있습니다. 샘플을 이제 잠깐 이 펜을 쓰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샘플을 돌리는 겁니다. 샘플을 돌리든지 아니면은 엑스레이가 돌아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110 플레인은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110 플레인에 해당하는 점은 잠깐만요. 자, 요게 120 플레인이죠. 120 플레인에 해당하는 역격자 점은 여기에 노멀한 방향. 이 점이 될 겁니다. 그죠? 이 점. 요거를 보고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준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기준점을 이게 에발스피어 서피스에 딱 올려뒀습니다. 그죠? 딱 올려둔 상태에서 이제 샘플을 이제 돌리기 시작합니다. 샘플을 돌리든지 또는 엑스레이가 소스가 돌아가든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샘플이 쭉 돌아가면은 샘플이 돌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역격자 공간도 이렇게 돌아가겠죠. 쭉 돌아가다가 기준이 되는 포인트에서 110이라는 어떤 역격자 점이 에버스피어의 서피스에 딱 만나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시그널이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디텍터를 두게 되면은 110에 해당하는 역격자 점에 대한 시그널이 굉장히 강하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픽이 팍 뜨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요 들어가는 앵글이 세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앵글이 다시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오메트리를 아까랑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연간 거리가 되고요. 이걸 하면은 이제 란다는 2D 사인 데이터. 브렉 로로 보면은 똑같죠.
이 각도를 이제 넘어가면 틸트를 더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시그널이 안 뜨겠죠. 에버스피어에 떠 있는 딱 터치가 되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공간, 그죠? 좀 전에 지나갔던 와,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요 공간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 역격자 점이 에버스피어의 서페이스에 딱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 점은 이제 디텍터블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엑스레이에서는 엑스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이 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볼 수가 없냐면 이게 리플렉션 앵글이 너무 크죠. 이게 들어가서 나오는 앵글이 2세타가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그죠? 2세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은 거의 관찰이 안 됩니다. 너무 크게 되면. 근데 아이들에게는 이게 실제로는 이게 라우의 컨디션이 맞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역격자 공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컨디션이 또 안 맞으면은 또 시그널이 또 안 뜨겠죠. 그래서 역격자 공간에서 우리가 디섹션을, 인포메이션을 디섹션하는 것은 그 에버스피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에버스피어의 크기가 되게 작아요. 당연히 란다가 일렉트론 빔의 어떤 파장의 랭스보다는 훨씬 크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비슷하게 디멘전을 맞춰서 그려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역격자 공간에서의 이게 레티스가 어레이가 이렇게 쭉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엑스레이를 이용했을 때 에버스피어의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에버스피어 서피스에 역격자 점을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제약적이죠. 그죠? 그래서 샘플을 열심히 이렇게 돌리는 현상이 이제 벌어집니다. 거기에 반해서 요거는 이제 일렉트론 빔입니다. 일렉트론 빔을 이용했을 때의 에버스피어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실제로 거의 플래너하게 이게 터치가 되는 에버스피어에 딱 터치가 되는 공간이 굉장히 투 디멘셔널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애토믹 스트럭처에 대한 정보를 똑같이 얻어내는 건 똑같은데 일렉트론 빔을 이용하게 되면은 동일하죠. 에버스피어를 떠나서 우리 스트럭처 팩터를 계산하면은 동일한 엑스레이를 사용하든 또는 일렉트론 빔을 사용하든 동일한 역격자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겁니다. 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 우리가 사용하는 그 에버스피어 어떤 매개체를 일렉트론 빔을 사용하느냐, 엑스레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에버스피어의 크기가 다른 거죠. 에버스피어의 크기가 다르면은 우리가 동일한 역격자 정보인데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디멘전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렉트론 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2차원에 대한 정보로 보이는 것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딱 2차원의 형태로 보입니다. 2디멘셔널하게 이렇게 쭉 이제 어레이가 되죠. 트랜스미션은 굉장히 강하니까 패턴이 강하게 두고 이렇게 2디멘셔널하게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거를 이제 프로파일을 한 거랑 같은 형태입니다. 이거를 인텐시티 프로파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000는 뜰 수가 없죠. 엑스레이에서는 샘플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0도에서 0도로 디텍터를 놓은 거니까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인텐시티를 보면은 100 픽, 200 픽, 300 픽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요거를 2디멘셔널한 정보를 1디멘셔널하게 라인의 프로파일로 관찰하는 게 바로 이제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버스피어가 작기 때문에 작은 에버스피어로 스캔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라인 프로파일 형태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 빔을 사용하게 되면 에버스피어가 굉장히 크죠.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스냅샷으로 2디멘셔널한 어떤 역극자 공간 인포메이션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트럭처 팩터. 에발 스페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얘기를 했었고요. 스트럭처 팩터를 계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스트럭처 팩터 계산하는 것은 의외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에 대한 아까 베이시스였죠. 애톰이 어느 위치에서 어디에 있는지, 어떤 애톰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격자 공간과 역격자 공간에 대한 산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심플하게 이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얻어내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큐빅입니다. 큐빅은 일단 레티스도 큐빅이죠. 레티스가 큐빅이고 심플 큐빅이라고 하는데 A, B, C라고 하고 단위 벡터가 이제 디파인 됩니다. 이 심플 큐빅에서 베이시스는 0, 0, 0 애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무한대의 공간의 결정을 우리가 디파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펠식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트럭처 팩터를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 정보는 0, 0, 0 있죠. 그래서 0, 0, 0를 넣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스캐터링 팩터가 있습니다. 그 스캐터링 팩터는 이제 F라는 값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게 UVW는 000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그죠? 서술이 되고 이게 2의 0승이니까 그러면 요거는 HKL에 관계없이 시그널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역격자 공간에서 HKL에 그 어떤 스페이스하고 상관없이 시그널이 동등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 스타, B 스타, C 스타로 그리게 되면은 각각의 인터저로 표현이 되는 HKL로 표현이 되는 공간에 모든 시그널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격자의 형태가 심플 큐빅이다.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런 형태로 생겼으면은 그에 대한 역격자 공간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3차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로 표현이 되고 이 단위 벡터에서 모든 공간에 모든 그 인터저로 표현이 되는 영역에 레티스 포인트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심플 큐빅은 역격자 공간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약간 테트라고널입니다. 그죠? 테트라고널인데 모양새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모양새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는데 사실 이런 결정은 없습니다. 이런 결정은 없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레티스에 대한 형태는 이제 이렇죠.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길쭉하게 생겼고 거기에 대한 이제 베이시스는 요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0, 0, 0와 2분의 1, 2분의 1, 0. 요 두 개의 좌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모든 공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려보면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아까 0, 0, 0와 2분의 1, 2분의 1, 0 이었죠. 그래서 동일한 애톰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제 FA 원래 이제 애톰이 그 포지션에 애톰이 다르다 좌표에 애톰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A 이거는 B 그래서 000 위치에 있는 A라는 애톰이 있고 2분의 1, 2분의 1, 0은 B라는 애톰이 있으면은 이거는 FA, FB로 스캐터링 팩터가 다른 겁니다. 그죠? 다르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 같으면은 이제 동일하겠죠. F 지금 이제 같다고 합시다. FF 그래서 계산을 쭉 합니다. 이건 산수니까는 또 계산을 쭉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런 베이시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역격자 공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H 플러스 K라는 이제 변수가 나오죠. 그럼 H 플러스 K가 짝수일 때랑 그 다음에 홀수일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짝수일 때는 이게 0승이니까 EF가 나오겠죠. 그다음 우리가 결국 인텐시티를 보는 거니까
4F 제곱이라는 어떤 인텐시티로 역격자 공간이 표현이 됩니다. H 플러스 K가 이분일 때, 그렇죠? 이분일 때, 이 두 개의 합이 이분일 때, 예를 들면 이제 이겁니다. 이제 001 플레인 같은 경우, 또는 110 플레인, 112 플레인, 이런 거는 전부 다 H 플러스 K가 이분이죠. L은 상관이 없습니다. G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H 플러스 K가 이분일 때만 지금 상관이 있습니다. 오드가 되면은 0이죠. 그죠? 0이기 때문에 여기 오드인 경우에는 어떤 실제로는 면이 있습니다. 그죠? 실격자 공간에서 어떤 면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은 인터피어런스 이펙트 때문에 역격자 공간에서는 그 면에 대한 정보가 안 나타나는 거죠. 면이 없다는 게 아니고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뭐 100, 101, 102, 031 이런 플레인에 대한 정보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는 있지만은 역격자 공간에서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 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결정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리얼 스페이스의 격자에 대한 모양은 이게 그 역수에 대한 관계로 이게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역격자에 대한 공간이 이게 G축이 길죠. 그러니까 역격자 공간에서는 G축이 짧습니다. 그 다음에 A축, B축은 같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길죠. 그래서 길게 이렇게 A 스타, B 스타는 이렇게 길게 이제 표현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유닛 벡터가 되죠. 유닛 벡터로 이제 그려주게 되고, 그 유닛 벡터에서 이제 어느 공간에서 픽이 뜨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표현을 하면은 000에서는 뜨고, 110에서는 뜨겠죠. 110에서는 4F 제곱이라는 인텐시로 뜨고, 그다음에 010에 해당하는 어떤 포인트에서는 시그널이 역격자에 대한 시그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결정이 정해져 있으면은, 이런 결정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정해져 있으면은 우리가 역격자 공간의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쉽게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자료를 올려 드릴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결정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은 역격자 공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대한 면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에 인포메이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요 면은 210 플레인이 되겠죠? 210 플레인에 대한 역격자점이 여기에 찍혀야 됩니다. 하지만은 안 보이는 거죠. 역격자점에서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역격자점을 우리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 공간에서 이제 역격자를 어떻게 보이느냐는 이제 에발스피어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죠. 라우의 컨디션. 에발스피어가 어떻게 이 역격자 공간을 터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형상을, 이렇게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헥사고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헥사고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3차원 구조제로 했었고 이제 2차원 구조로 들어가 봅시다. 2차원 구조는 약간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심플하게 사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쭉 이제 어레이를 쭉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심플하게 뭐 H 플러스 K 플러스 L이 뭐 양수일 때, 뭐 홀수일 때, 짝수일 때라고 디파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HKL은 정수니까, 그죠? 면을 나타내는 정수니까는 이렇게만 표현해도 우리가 어떤 면에 어떤 시그널이 뜨는지를 그냥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0, 100, 010, 110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어레이를 하면 되겠죠? 어레이를 하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스트럭처 팩터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인텐시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요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할게요. 요거는 이제 3digit을 4digit으로 바꾸는 좌표를 바꾸는 건데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각각의 그 면에 대한 어떤 역격자 포인트가 어떤 시그널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실격자에서 이런 헥사고널 스트럭처, 그래핀이라고 하면은 헥사고널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이 헥사고널 스트럭처는 아까 여기서
베이시스는 요 두 개입니다. 그죠? 요 두 개. 결국은 이게 3분의 1, 3분의 2, 0, 그리고 3분의 2, 3분의 1, 0. 여기가 A, B라고 하면은 이걸 3분의 1씩 나누겠습니다. 쭉 나눴다라고 하면은 애톰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있으니까는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0이 되고 여기는 3분의 2, 3분의 1, 0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의 베이시스를 이용하면 이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먼저 이제 그려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실격자에서 유니셀 모양이 이렇다. 그러니까 유니벡터 모양이 이렇다라는 걸 알죠. 아까는 요 항상 수직 관계였습니다. 그죠? 수직 관계였으니까는 이게 좀 덜 복잡해요. 근데 이게 헥사거널이라든지 X, Y, G축이 수직 관계가 아니면은 요 요런 그 데피니션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역격자 공간에서의 단위 벡터가 실격자 단위 벡터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이렇게 디파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역격자 공간에 정보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K 벡터는 똑같죠, 그죠? K 벡터는 결국은 I와 J로 표현되는 Y, XY 플레인의 노멀한 방향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이게 이쪽 방향, 아로 플레인으로 나오는 K 벡터와 그리고 J 벡터가 이렇게 크로스를 하는 방향, 요 플레인의 노멀한 방향이죠. 그래서 요 플레인의 노멀한 방향인 요 방향으로 벡터가 정의되고 J 벡터도 이제 동일하게 정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리얼 스페이스에서 유닛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역격자 공간에서의 유닛 벡터는 이런 방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이 단위 벡터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계산한 이 값들을 그냥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을 봅시다. 100을 보면은 이건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은 FC의 제곱이라는 인텐시로 표현이 되고 200도 마찬가지죠. 300을 볼까요? 300을 보면은 4F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인텐시가 강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원 디멘셔널한 헥사고널 스트럭처에서도 역극자 공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네. 여기서 L이 다 0인데 그게 2차원이라서 3차원 Z축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여기는 D축은 다 0이니까 네,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다 0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나래비란 말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쭉 이렇게 오버레이를 쭉 시키면은 요 각각의 면에 대한 공간에 대한 역극자 점의 인텐시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헥사고널 스트럭처가 역극자 공간에서도 이렇게 헥사고널 구조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인텐시티가 동일한 게 아니고 어디서는 좀 강하게 나오고 약하게 나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인텐시티 프로파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엑스레이로 보면은 뭔가 픽이 약하게 떴다가 강하게 뜨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이건 이제 참고입니다. 참고로 보통 결정을 플레인을 얘기할 때 또는 좌표를 얘기할 때 HKL, XY 지축으로 표현하는데 헥사고널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이게 4digits로 얘기를 합니다. 편의상. 그래서 이게 인플레인의 방향축을 A1, A2, A3로 하고 이제 아로 플레인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G축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컨버전이 됩니다. 컨버전이 되고 100 방향은 이렇게 4digits로 보면은 3분의 1에 2, 1바, 1바, 0이랑 아이덴티컬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요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런 릴레이션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digit을 4digit으로 가기도 하고 4digit에서 3digit으로 가기도 하고 컨버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그냥 여기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 데는 문제가 없어요. 유닛 벡터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3D를 알고 있으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유닛 벡터를 알고 있으면은 그 디짓에 해당하는 어떤 인텐시 정보를 그리면은 역학적 공간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숙제를 작년에는 HBN을 했는데 HBN이나 사실은 너무 똑같아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예슬양이 질문했던 그 포인트가 여기서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렇죠? 재미가 없는 게 그래피는 G축으로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어요. 그죠? 퓨리디스가 G축으로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00, G축으로는 항상 0으로만 두고 계산을 시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2H 구조의 MOT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G축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같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유닛 벡터, 유닛 셀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2H의 MOT2의 유닛 셀은 이렇습니다. 이렇고 그러려면은 아까 말한 베이시스 정보는 이런 애텀들이 되겠죠. 그죠? 계산이 조금 늘어나겠죠? 이런 애텀들이 있을 겁니다. 위에서 보면은 이 애텀들이 있죠. 위에서 보면 이 애텀들이 있고 그래서 총 6개의 베이시스 코디네이트이 있습니다. 요 코디네이트를 알고 싶으면은 이게 머추럴 프로젝트 아시죠? 이거는 요새는 다 아시죠, 그죠? 요게 웹사이트에 가서 MP60이라는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검색을 해보면은 옆에 베이시스, 그러니까 몰리와 텔레늄의 위치 좌표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해서 프레 트랜스폼을 해서 역격자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원티 프라임 페이즈, 청센 T2라는 원티 프라임 페이즈의 구조도 한번 모놀레이가 아니죠, 그죠? 모놀레이가 아닙니다. 이건 모놀레이가 아니고 이거는 유닛 벡터가 유닛 셀이 이렇게 디파인이 됩니다, 그죠?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디파인이 되고 옆에서 보면 유닛 벡터가 이렇게 디파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도 한번 스트럭처 벡터를 한번 그려보는 것을 숙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이 여기까지. 스트럭처 벡터에 대해서 쭉 강의를 했었습니다. 뭐 질문 있나요? 궁금하거나? 교수님 이거 숙제 네. 뭐 어디 제출하나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조교가 없어서. 이메일로요? 기간은 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로 시간은 저한테 보내주세요. 기간 얼마나 드릴까요? 산수라서 뭐 그죠? 시간은 많이 안 걸리겠지만 기간은 제가 강의하는 동안으로 할까요? 다음 주까지? 짧아요? 길어요? 말이 없어요? 언제가 좋을까요? 강의하시는 게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그죠? 그죠? 다음 주까지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일단 다음 주로 하고 뭐 이게 뭐 하시한 건 아니니까 뭐 시간이 더 필요하면은 뭐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저한테 이메일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스트럭처 팩터를 계산해서 이런 2D 구조에서 역기적 공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뭐 필요하면은 프로그램이나 뭐 다른 툴을 사용해도 됩니다. 좀 복잡하다 싶으면은. 잠깐만요. 누가 지금 들어온 학생도 있네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숙제는 다음 주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출장이 있어서 다음 주 아니죠. 일단 목요일 보는 건가? 그죠? 목요일 보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가 출장이 있어가지고 아마 다른 곳에서 접속을 해서 아마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